1980년 5월 광주에서 수많은 시민이 국군의 총칼에 희생됐습니다. 1년 후 대전에서는 이른바 반국가 단체 아람의 사건으로 세상이 떠들썩했습니다. 교사, 검찰청 직원, 경찰관, 육군 대위 등 피해자들은 충남경찰국 대공분실과 보안부대에서 물고문 등을 받으며 허위 자백을 강요받았습니다. 최고징역 10년, 자격정지 10년. 피해자 한 명은 사망하는데 그 후의 삶은 말로 표현하기 어렵습니다. 지난 2007년 진실화해위는 아람의 사건은 전두환 50 정권의 고문 조작 사건이라고 진실 규명했고, 서울고등법원 재판부는 2009년 재심 판결에서 무죄를 선고하고 피해자들에게 사과했습니다. 하지만 온갖 고문으로 인권을 유린하고 단순한 친목회를 반국가 단체로 조작해 북한 찬양과 고무, 이에 동조하는 좌익 용공 세력으로 둔갑시킨 관련자들은 누구도 처벌받지 않았습니다. 전혀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죠. 40년이 지난 오늘 아람의 사건을 들여다봅니다. 경상북도 영주시 소백산 자락 아래 자리 잡은 마을. 젊은 시절 잠시 충남 금산구에서 역사를 가르쳤던 황보윤식 선생. 12년 전 이곳에 내려와 사과 농장을 하고 있는데요. 사과꽃을 수정한 뒤 앞으로 기원할 열매의 영양을 최대한 유지하기 위해 나머지를 제거해 나가는 이른바 열매 속기 작업이 한창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적과라고 그래요. 근데 나는 이제 그런 적과는 일본 말이기 때문에 일본에서 들어온 말이거든. 그래서 나는 이걸 그 열매 속기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는 이곳에서 농사뿐 아니라 지속적으로 연구해 오던 함석헌 선생의 사상을 나누기 위해 평화포럼 활동을 주도하고 있는데요. 이외에도 영주 지역사회 공헌을 위해 환경운동은 물론 민본주의 연대를 만들어 초중등 학생을 대상으로 한문을 가르치는 반딧불이 서당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내겠다라고 하는 내용을 가지고 협의를 해야죠. 그러니까요. 왜냐면 많이 학동들이 들어올 때 한 30명 정도 그렇게 이제 들어왔고, 지금은 이제 코로나 때문에 이제 좀 쉬고 있죠. 황보윤식 선생의 일과는 농사뿐 아니라 책 저술, 강연 준비 등으로 채워져 있는데요. 최근에도 그동안 관심을 두고 써온 글들을 출판하기 위해 밤이면 주로 서재에서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민본주의 연구와 관련한 저술과 다양한 시민사회 활동을 펼쳐온 그는 40년 전 젊은 시절 금산구와 대전공업고등기술학교 등에서 역사 과목을 가르쳤는데요. 수업 시간뿐 아니라 사석에서도 학생들과 당시 시국에 대해 토론과 의견을 나누던 열이 넘치던 교사였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그 대전고등학교에 다니는 그 나아목이라는 학생한테 얘기를 했더니 걔가 또 이제 교련 선생한테 얘기한 거야. 좀 이상한 선생들이다. 그러니까 자기 친구인 경찰한테 얘기한 거야. 얘기할 때 어떻게 얘기했느냐. 이상한 사람이 아니라 간첩 같다고 얘기한 거야. 그러니까 지금 뭐 그냥 급작스럽게 이제 대전 경찰서에서는 막 사건을 이제 만들기 시작하는 거지. 그 뒷조사 이제 시작하고. 아무 이상 없어. 근데 무슨 문제는 뭐냐면 관련된 사람들이 교수, 학생, 군인, 경찰, 검찰 직원, 그리고 새마을 금은고 직원 다양하거든. 이거 엮기 좋은 거야. 그가 금산구에서 재직하던 6개월의 기간 동안 제자 박혜전, 김난수를 비롯한 여러 학생들과 정혜숙 교사 등을 알게 되며 사제 간의 교류를 가졌는데요. 이 만남이 훗날 아람에라는 명칭이 붙여지며
반국가 단체 구성 혐의를 받게 된 시초가 된 것입니다. 내가 그 저 금산고등학교 재직 때의 제자들이지. 그러니까 뭐 자연스럽게 그 시대 아픔, 시대 아픔에 대해서 서로 이제 그 토론하고 논의하고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이제 그 통일을 어떻게 이제 그때 이제 통일 문제가 또 나왔죠. 그래서 통일을 해야 되는데 이 통일의 날이 언제가 될까 뭐 이런 걱정. 그다음에 이제 전두환이 이제 그 광주의 그 살인, 광주의 아주 학살 이런 거를 우리가 어떻게 평가를 해야 되냐 이런 얘기들이 이제 그때는 금기 사항이 이제 그때 나왔던 거지 서로. 충청남도 남동부에 위치해 노령산맥과 소백산맥 가운데 분지를 이루고 있는 금산군. 사적인 친목의 자리가 용공사건으로 조작된 이른바 아람회 사건. 그 중심에는 1973년과 1974년 금산고등학교를 졸업한 동창생들이 있었습니다. 동급생이던 박혜정과 김난수, 이재권, 그리고 1년 후배였던 김현칠, 김창근은 동문인 만큼 자연스레 안면을 익혀왔던 사이였습니다. 금산고등학교 우리 교지가 아람이었어. 그래? 교지 이름이. 내가 그래 아람이라고 이름 진 거야. 교지 이름을 따서. 그렇죠. 교지 이름이 좋잖아. 아람이. 아람. 그래서 내가 저 아람 이름 진 것도 그 영향도 받았지. 우리 학교 교지 이름으로 아람이로 지려고. 친구들은 당시 유신 정권 등 시대 상황에 대한 문제의식에 공감하며 미래를 이야기하던 사이였습니다. 이재곤은 그 김난수 대위하고 또 박 회장하고 같은 동기였고요. 여기 김현칠하고 저는 이제 중학교 고등학교 동기고요. 근데 이제 이재곤하고 그 박혜전이 고등학교를 1년을 더 다녔습니다. 그래가지고 저희를 만나게 된 거죠. 특히 지적 호기심이 많았던 박혜전은 스승들을 찾아 가르침을 청하며 선생님과 동기, 후배를 연결하는 구심점 역할을 했습니다. 이 친구는 그 친구들한테 인기도 좋았습니다. 지금도 동창들 만나면은 박혜진에 대한 안부 묻고 또 좋은 추억들을 갖다가 친구들이 많이 갖고 있어요. 공부도 잘했고. 학생 시절 황보윤식 선생과 금산여중 정혜숙 선생 등에게 강연을 들었던 이들은 이후에도 다양한 이슈와 광주 민중항쟁 등의 문제도 공유하곤 했습니다. 소박한 금산고등학교 작은 학교에서 이 분단 시대 그래도 여기 출신들이 조만 역사 의식을 갖고 민주주의와 또 통일에 대해서 그걸 고민하고 또 그것을 바라다가 50 전두환 내란 반란 정권에 의해서 이렇게 피해를 입었지만 그래도 이게 그 길게 보면은 금산고등학교의 그 의미 있는 하나의 역사였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경기도 고양시. 올해 88의 정혜숙 선생. 1970년대 충남 금산 여중고에서 교편을 잡았던 그는 은퇴 후 일산에서 노후를 보내고 있습니다. 평소 나무를 좋아하는 그는 주위를 산책하며 자연을 관찰하고 근처 도서관을 다니며 다양한 서적을 탐독하는 것이 중요한 일과입니다. 이놈은 무지하게 컸네. 그는 1970년대 당시 대중의 신망을 받던 함석헌, 장준하 등의 사상가들과 교류하며 통일 문제와 민중교육론 등에 관심을 두었습니다. 우리나라가 왜 이렇게 됐는가? 그리고 우리나라는 왜 통일이 안 되는가? 그럼 통일 문제 이런 문제 가지고 얘기들 많이 하고 그러고 이제 그때는 시세가 복잡했잖아요. 그러니까 나를 통해서 이제 듣기도 하고 나도 또 가들한테
정보를 많이 얻고. 정혜숙 선생은 학생 박혜전을 통해 황보윤식 선생을 알게 됐고 이후 학생들과도 함께 자리를 가지면서 사제 간, 교사 간의 만남과 대화의 폭은 더욱 넓어졌습니다. 황보 선생이 금산고등학교 또 강사로 왔었대요. 그러니까 혜전이 가들이 금산고등학교 다닐 때. 그래서 그 혜전이라는 사람은 또 사람을 굉장히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을 굉장히 받들고 좋아하는 성격이 있어요. 그래서 황보 선생하고 나한테는 은사같이 대접을 하고 이제. 그래서 황보 선생은 식민사관을 극복하고 나는 CR 그런 가운데 또 민중교육론, 해방신학, 뭐 무슨 문학 얘기 그때 막 나왔어요. 그래 거기에 혜전이가 그중 많이 학구적이었죠. 대전광역시 동구. 학창 시절 시작된 교류는 사회인이 된 이후에도 이어졌습니다. 40년 전 이른바 아람의 사건의 중심으로 불렸던 박혜전 씨. 현재 인터넷 매체 사람일보 편집인으로 활동하고 있는데요. 한때 한겨레 신문 기자 생활을 했던 그는 지금까지 통일운동 등 사회 문제에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학창 시절 다양한 분야에 대한 호기심과 지적 욕구로 학생들 간의 모임을 주도하기도 했던 혜전 씨는 공주교대 졸업 이후 민중교육의 필요성을 느끼고 선후배들과의 공감대를 모았습니다. 공주교대 그 출신의 그 선후배들 조직이 송정회라는 그 친목 모임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강인수 선배가 회장이었는데, 그러니까 79년, 80년 경에는 그 내가 그 송정회를 친목 모임으로 하지 말고 그 민중교육 청년협의회로 이것을 그 명칭을 바꾸고 좀 민중교육 그 운동을 하자. 프레일리의 그 민중교육론이라든가 뭐 학교는 죽었다. 그때 이런 것들 책이 많이 발행됐는데 그런 책을 갖고 그 강인수 그 회장 집에서 그 교사들 모아서 이제 그 세미나나 이런 걸 하면서 그걸로 민중교육 청년협의회로 이행하고 민중교육 통일교육 운동을 하자고 이렇게 이제 결의를 했어요. 혜전 씨는 당시에 결의를 다지는 차원에서 친구 김난수 씨의 결혼식에 민중교육청년협의회라는 명칭이 게재된 기념품 40매를 하객들에게 배포하기도 했는데요. 전두환 정권이 들어서고 모임의 성격이 조작되면서 기념품은 반국가 활동을 했다는 증거로 압수됐습니다. 교대를 졸업한 혜전 씨는 철학 공부를 위해 다시 숭실대 철학과에 진학했는데요. 한나라라는 제목의 통일문집 발간을 기획하며 정혜숙 선생과 황보윤식 선생의 글도 각각 받아 실었습니다. 하지만 불안정한 시국에 출판은 어려워졌습니다. 출판을 못하고 갖고 있다가 이제 전국 계엄 확대가 되면서 내가 그 굉장히 불안정한 상태에 있었기 때문에 내가 그것을 보관하기가 힘드니까 충남대학교 학군단 교관이었던 육군대 김난수가 제일 그 신분이 안정적인 거고, 그래서 난수한테 그 원고를 다 보관해달라고 맡겼던 거죠. 그런데 1년 후에 아람의 사건으로 난수까지 그 구속되면서 압수수색되면서 그게 보안사의 그 원고가 압수됐단 말이에요. 압수됐는데 그래서 김난수의 공사장에 통일문집 한나라를 이렇게
했다는 거, 그것도 이제 방구가다 이제 뭐 활동이나 이런 걸로 이렇게 공수장에 그 부분이 적시가 되고 있습니다. 서울 용산구에 위치한 민주인권기념관. 1970년과 80년대 수많은 민주인사에게 악명 높았던 대공분실이 있던 곳입니다. 실내 곳곳에 남아있는 흔적들은 당시 이곳에서 얼마나 잔혹한 인권유린이 일어났는지 증언하고 있는데요. 1987년 대학 3학년생이었던 박종철 열사 역시 이곳에 끌려와 생을 마감했습니다. 그런데 이 일이 있기 몇 년 전 대전 보문산 대공분실에서도 반국가 단체 구성 등 이적 행위를 자백받기 위한 끔찍한 고문이 벌어졌습니다. 1981년 7월 어느 날 학교에서 근무 중이던 황보윤식 선생 역시 지하로 끌려가 일명 통닭구이를 비롯해 구타, 물고문, 잠 안 재우기 등 끔찍한 고문을 받았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기네가 시나리오를 만들어 왔어요. 시나리오를 만들어 와가지고 그 시나리오에 대로 이제 그 질문하고 답변을 요구하는데 아니라고 그러면 다 아니지. 아니니까 그냥 이제 그다음부터 이제 고문에 들어가는 거지. 많이 맞았지. 난 지금도 이 무릎이 이제 그 아파요. 그냥 이제 그 이 무릎 사이로 이렇게 한 5cm 되는 강목을 동그란 강목을 끼워요. 그래서 여기서 밟아버려. 밟으니까 뚝 하고서 이게 빠졌어. 대전광역시 중구. 40여 년 전 충남경찰국 보문산 대공분실이 있던 자리입니다. 황보윤식 선생을 시작으로 이재권, 김창근, 박혜전, 정혜수, 김현칠 등 모임 일원들은 하루 이틀 차이로 강제 연행됐습니다. 이들은 대공분실에 30여일이 넘도록 감금됐고 조사와 잔혹한 고문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저기 보시면은 녹색으로 된 펜스가 있는데 이 둘러쳐져 있는 이 저기가 예전보다는 좀 줄어든 것 같지만 이 안에 길다란 건물이 왼쪽에 있었고 그 왼쪽 건물 그 지하에 그 내려가서 우측 방향으로 오른쪽으로 방향을 틀으면 양쪽에 좀 칸칸이 철창으로 된 칸칸으로 되어 있는 고문 취조실이 있던 바로 자리가 바로 저 자리 되겠습니다. 한밤중에 끌려와서 지하실로 들어가니까 거기 막 사람들이 비명 소리가 들리고 아주 그 헝겊을 이제 풀고 했을 때 지하에 하얀 벽에 지하실이었어요. 그런데 막 비명 소리를 듣고 들어갔는데 옷을 다 벗기고 그러면서 사람이 아니라 이제 그때부터 짐승 취급을 이렇게 했던 것입니다. 대전경찰서 수사관들은 이들을 각각 끌고 와 서로를 볼 수 없도록 했지만 고문을 받을 때면 일부러 문을 열어놓았기 때문에 피해자들의 공포감을 더욱 높였습니다. 짜여진 답변을 받아내기 위해 하루에도 수차례의 고문이 이루어졌습니다. 얘기했던 그런 부분들이 지금도 잊혀지지 않고 지금도 바로 어제 같은 그런 소리가 되네요. 그게 어떤 적인지 모르겠는데 아마 이 자리가 여기서 고문당하고 했던 그런 부분들은 아마 평생 아마 우리가 죽을 때까지도 아마 공안 당국이 이런 방법까지 써가며 대공분실에서 조작하려 했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1981년) 당시 검찰청 직원이었던 김현칠 씨는 고문 후유증으로 4번의 수술을 받았습니다. 93년도에 직장에 2002년도에 상향 결정하면다가 2002년도에 조기 유암 여기 이제 다 이런 게 기록되어 있는 나오는 거고. 현칠 씨는 대공분실에 끌려가기 1년 전 금산성당에서 5.18 민중항쟁 관련 유인물을 발견해 이를 등사해 주변에 뿌렸습니다.
KBS 신문사 뭐를 쭉 봉투를 만들어서 거기다 2장씩 넣어서 저기 보내고, 그 다음에 대전으로 와서 집에다 던지고, 그러고 제 친구들, 친한 친구들, 서울 전국에 있는 친구들한테 다 보냈어요. 그래 이제 잘 넘어가서 이게 잘 끝난 줄 알았어요. 근데 이제 1년 뒤에 이제 졸지에 그냥 그 수사대가 와가지고. 뿐만 아니라 혜전 씨가 건네준 투쟁 선언문이라는 또 하나의 유인물의 행방을 놓고 회유와 고문이 계속됐습니다. 저는 하여튼 그런 거 유인물 때문에 하여튼 그 고난을 많이 받았어요. 그런데 그다음에 내용, 그 저기 뭐야, 반파시하고 투쟁 선언문하고 전두환 광주 세력작전의 내용, 그걸 아는 대로 쓰라고 하더라고요. 반파시하고 투쟁 선언문은 내가 이제 그 내용을 뭐 하도 나한테는 어려워서 모르겠다고 하고 자꾸 계속 올라가고, 전두환 광주 세력작전은 뭐 그냥 술술술 써주고 그랬었죠. 예상치도 못한 때에 접한 진실, 광주에서 벌어진 학살, 정권의 폭력성과 실상을 알리기 위해 나섰던 젊은이의 순수한 마음을 공안 당국은 북한과 연계된 공작이라며 사건을 몰아가려 했습니다. 저보고 북한 노래 부르라고 그래서 뭐 아는 게 있어야 부르죠. 근데 그걸 이제 그 물고문을 시키면서 하니까 고문을 피하려고 하도 힘들어서 피하려고 내가 뭐 노래를 져서도 부르고 그랬어요. 예. 뭐 지들끼리 뭐라고 하더라고요. 예. 이제 막 물고문을 하면서 우회 노래 부르라니까 내가 아는 게 있어야 부르죠. 그래서 대동강하고 압록강 들어가면 다 거기 노래인 줄 알고 그냥 그런 노래 자작곡으로 해서 불렀죠. 뭐. 예. 너무 고통에 차라리 그냥 그대로 포기했으니까 포기했어요. 아, 여기서 내가 살아나가긴 틀렸구나. 가족들에게 생사도 알리지 못한 채 반국가 단체 구성 적용을 위한 조작이 본격적으로 시작됐습니다. 특히 경찰은 모임의 체계도까지 만들어 몇 번이고 반복해 추궁했습니다. 경찰관 하나 오더니 그것을 내미는 거예요. 조작한 그 문건을. 그래서 내가 나이가 제일 많고 그러기 때문에 수교, 내가 수교래요. 수교. 그때 나는 수교가 뭔 뜻인지도 모르고, 그리고 황보윤식은 둘째 나이가 많기 때문에 부수교이고, 혜전이는 서울서 천안으로 대전 이로 왔다 갔다 했다가 해서 연락 책임자고, 그 사람은 그것이 있었거든요. 금산 그 신용조업인가. 그랬다고 그 사람은 재정 책임자. 그리고 또 현칠이는 그때 검찰청에 있었어요. 검찰에 있었던 그 사람은 뭐더라? 행동책. 뭐 이런 식으로 꾸며왔어요. 하지만 고문이 이어지고 조사가 진행되면서 경찰이 만들어온 체계도는 며칠 만에 또다시 바뀌었습니다. 혜전이가 제일, 그래서 그 형량도 혜전이가 제일 많이 받고, 그 다음에가 이제 황보윤식, 그 다음에 제가 수교로 해놓은 것을 뒤바뀌어가지고 그렇게 엉터리로 했어요, 그 사람들이. 대전광역시 유성구, 집과 멀지 않은 곳에 마련한 농장을 가꾸며 지내는 김난수 씨. 1981년 조작 사건 당시 육군 대위였던 그는 아람의 사건에서 빼놓을 수 없는 인물입니다. 13년 전 뇌졸중을 겪은 난수 씨는 다양한 작물과 가축을 돌보는 농장 일이 도움이 됐는지 조금씩 몸이 풀렸습니다. 자기가 잡수 한번. 첫 딸을 낳고 난수 씨 부부가 지은 이름 아람. 40여 년의 세월이 흐른 지금 아람 씨도 한 아이의 엄마가 됐습니다.
1981년 공안 당국은 이른바 아람의 일원들이 아람이 100일 잔치에 모여 단체 결성과 조직 구성을 논의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제가 단칸방에서 부엌간칸에 하다가 단칸방이야 뭐 몇 명 안 씁니까? 그러니까 손님들이 계속 오니까 저는 별채였어요. 따로 단칸방. 그리고 이제 주인집이 큰 집에 있어갖고 큰 집 안방을 빌려서 그렇게 하니까 한 열댓 명이나 같이 앉을 수 있죠. 거기서 뭐 주인도 계시고 왔다 갔다 하시고 뭐 이런 얘기 저런 얘기 뭐 하는데 거기에서 어떻게 그냥 도수적에 다 넘어온 거예요. 이쪽으로. 이렇게 했다, 이렇게 결성하냐, 뭘 했다, 뭐 했다. 이거 또 만두 소설 또 써냈구나. 또 그것 때문에 또 제가 두들겨 맞습니다. 당시 난수 씨는 육군 대위로 군인 신분이었기에 국군 제507 보안부대에서 따로 조사를 받았는데요. 조사가 길어지면서 어느 날은 전두환 당시 대통령에 대한 암살 모의를 계획했다는 혐의까지 받았습니다. 저는 이제 그 중에서 이제 내가 전두환을 쏴 죽이려고 했다 하는 말이 이제 저쪽 민간인에서 이제 그것이 나오니까 이제 전두환을 네가 어떻게 쏴 죽이려고 했느냐. 그리고 이제 아주 원시적인 생각들이죠. 내가 권총은 어디다 숨겨놨느냐. 뭐 이러한 얘기들을 갖다가 해가지고 그걸 자백을 해라. 네가 전두환 쏴 죽이려고 했다는 얘기를. 그래, 내가 쏴 죽이려고 했다는 것이 아니라 광주 학살자 책임자는 난 전두환으로 본다. 그렇기 때문에 전두환은 처벌받고 처단돼야 된다. 내가 이렇게 얘기를 했지. 지금은 구청에서 운영하는 치매 안심센터가 들어선 자리. 40여 년 전 이곳은 507 보안부대 조사실이 있던 곳입니다. 중앙으로 이제 들어가서 바로 지하실로. 그래서 그 지하에서 조사를 받아서 그렇죠. 지하실에서 이제 조사실이 지하에 따로 있어서 있죠. 따로 있어요. 지하실. 난수 씨는 전두환 당시 대통령에 대한 암살 모의 여부를 두고 보문산 대공분실로 이동해 대질 신문을 갖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신문 현장에서 잔혹한 고문 흔적이 역력한 김창근과 이재권의 모습에 결국 하지 않은 일을 했다고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김창근 몰골이 사람이 아니에요. 저도 고문을 당했지만은 완전 몰골이. 눈만 뜨고서 숙여요, 그냥. 했다, 안 했다, 그 주장을 하지 않고. 했다고 하면 또 죽을 거 아니에요, 거기서, 다음에. 그러니까는, 알았다. 또 한 사람 더 보자. 그래서 이재권 씨를 본 거거든요. 이제 고액방으로 더 들어갔어요. 똑같은 그런 걸로 해서. 처참하죠. 나도 당했지만은 이 사람들은 완전히 그냥 뭐 초조맥됐어. 무슨 뭐 그래서 인정하겠다 내가 했다. 그렇게 나왔어요. 그래 제가 이제 인정하게 됐습니다. 나중에 그 공소장에 보니까 전두환이로 쏴죽이려고 했다 이렇게 표기를 하니까 보면 우리도 이제 고문하고 그러니까 그렇다고 이렇게 해서 저기 했는데 따지고 보면은 최규하 대통령 시절에 전두환이를 어떻게 죽입니까? 그것도 지금 그렇게 조작되어 있는데 그런 식으로 이제 그 전두환이를 쏴죽이려고 했다고 그래가지고서 그거를 진술하라고 해가지고 좀 많이 그때 고통 많이 받았죠. 그리고 대지신문 하는데 어떻게 친구를 앞에 바라보고 거짓말을 할 수가 있습니까? 엉뚱한데 딴 데 바라보고서 한 거 같아 그랬더니 근데 그때 김난수 대위 그 친구한테 정말 미안했습니다. 사실 하고 싶지 않은데
고문하니까 결국 매맞지 않기 위해서 친구를 파는 거나 다름이 없죠. 지금도 굉장히 죄의식을 갖고 있어요. 대지신문한 그것 때문에. 사건 이후 창근 씨는 가정을 꾸렸지만 마땅한 직장을 갖기도 쉽지 않았는데요. 운수회사 입사를 계기로 노조 활동을 시작하며 오랜 시간을 노동운동과 진보당 활동에 전념했습니다. 하지만 40년 전 당한 고문으로 청력이 상실되는 등 후유증이 크게 남았습니다. 충남 금산을 흐르는 금강 상류에 위치한 적벽강. 당시 공안 당국은 박혜전 씨가 반국가 단체 구성원과의 회합과 조직원 포섭을 위해 이곳 적벽강 근처 수통리에서 1박 2일 야유회를 기획했다고 주장했는데요. 그러나 당시 자리는 고교 교사였던 황보윤식 선생의 대만 유학을 앞두고 가진 모임이었고 정작 난수 씨와 현채 씨는 참석하지도 않았던 상황이었습니다. 여기가 다 모래사장이었습니다. 네, 저기 그 강가에서 여기에서 정혜수 선생님하고 황보윤 선생님하고 학생들하고 우리가 모여서 저기서 그 수련회를 같이 하게 된 겁니다. 정혜수 선생님하고 황보윤식 선생님하고 내가 당시 교사였기 때문에 고등학생들에게 그 뭔가 좀 열심히 공부하고 또 대학도 진학하고 또 좋은 사람이 되라는 이런 그 학생들에게 교훈적인 얘기를 그날 했죠. 그리고는 이제 어른들은 그 어른들끼리 이렇게 둘러 앉아서 이제 술도 먹고 이렇게 했고 또 그 고등학생들은 자기들끼리 또 이렇게 야유회도 하고 이랬던 자리였습니다. 새로운 출발에 대한 격려와 아쉬움을 나누던 시간. 하지만 구성원 중 2명이 빠진 친목 모임은 국가보안법상 반국가 단체 구성과 찬양 고무죄를 받게 되는 증거로 사용됐습니다. 당시 대검지검은 대전경찰서 의견서를 토대로 사건을 기소했고 대전지법은 유죄를 선고했는데요. 1984년 대법원에서 최종적으로 유죄가 확정됐습니다. 지난 2007년 진실화해위는 피해자들을 불법 감금한 상태에서 고문 조작을 통해 반국가 단체 구성 등의 혐의로 처벌했다고 진실 규명했습니다. 이후 2009년이 돼서야 서울고등법원 재판부는 재심 판결을 통해 피해자에 대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지난 2007년 진실화해위 조사 당시 조사를 맡았던 김모 경위는 당시 이런 정도로 이적단체죄를 적용하나라는 생각이 들었다고 증언했습니다. 또 전모 경장은 관련자들은 정부에 대한 불만을 술자리에서 표출한 정도였다고 진술했습니다. 육모 순경은 공무원, 군인, 교사 등이 포함됐다 하니 내무부, 청와대에서 관심을 가져 사건이 확대됐다고 밝혔고 아람에는 강령과 규약이 없었고 이적단체라 생각지 않았다는 보안부대 상사의 증언도 뒤따랐습니다. 경찰이 고문해서 조작하고 검찰은 그것도 법리적으로 더 확대시키고 그리고 또 그러한 수사기관의 잘못된 관행과 행태들을 바로 잡아야 될 법원은 또 침묵하고 또는 또 사실은 또 간접적인 또 말하자면 조력자 역할을 한 그러니까 당시에 그 사법 정의 시스템이 존재하지 않았던 현실을 보여주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난 2007년 진실화해위원회는 아람의 사건에 대해 사법부가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할 책무를 저버린 처사였다고 판단했고 국가가 피해자와 유가족에게 총체적으로 사과하고 명예회복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권고했습니다. 하지만 아람의 사건 피해자들은 오랜 시간이 지나는 동안 적절한 조치는 이행되지 않았다고 강조합니다. 40여 년 전 형을 선고받은 아람의 구성원들은 수감 생활을 마치고 사회에 나왔지만
한창 일할 젊은 나이에 취업이 제한돼 생계마저 막막한 나날을 견뎌야 했는데요. 여기에 더해진 보안 관찰로 움직이는 곳마다 감시의 눈길이 따랐습니다. 아람의 일원들과 금산고 동창 사이로 금산마을 금고 직원이었던 고 이재관 씨. 구금 기간 동안 지속된 구타와 고문으로 심한 부상을 입었던 그는 공판 당시에도 고문 후유증으로 인한 급성 당뇨와 합병증이 발병했고 44살의 젊은 나이에 끝내 세상을 떠났습니다. 젊은 나이에 겪은 고초는 다른 친구들에게도 고통을 안겼는데요. 지난 2008년 난수 씨는 뇌경색을 앓았고 올봄 현채 씨 역시 뇌경색으로 쓰러져 생사의 갈림길을 오갔습니다. 창근 씨는 고문 당시의 트라우마로 심리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기억에서 모든 걸 지워버리고 싶습니다. 그런데도 또 생각이 납니다. 그 동지들이 이재권 동지를 추모해서 저 묘비에 그 묘비명을 새겨놨습니다. 여기 보면은 조국 통일과 민족 자주, 씨알이 된 그대, 5.18과 더불어 영원하리라, 친구여 편히 쉬게나, 5.18 아람 동지에 이렇게 저기다 새겨놨는데, 저건 그 김현칠 동지가 저렇게 제안을 해서 오늘 김현칠 동지 같이 오고 싶었는데 최근에 고문 후유증으로 쓰러져 갖고 같이 오지 못했습니다. 그런 부분도 그래 오늘 우리 이재권 동지에게 김현칠 동지가 우리 이재권 동지하고 가깝게 지냈는데 잘 그 편히 쉬라는 그 안부 인사를 전합니다. 사실 가려면 마음은 되게 했는데. 그러니까 어디 놀러 가는 거 건강할 때 기력 있을 때 울릉도가 진짜 뭐가 좀 주는 게 있더라고. 이게 여기 이제 이쪽 이게 좀 이게 여기 막 불난 거 마냥 나도 이제 콜이 그 디스크 터졌을 때 불에 댄 것처럼 칼로 막 후비는 것처럼 아프더라고. 감각이. 음.